이번 시간에는 339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 또한 FAT 1급에서도 이런 질문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입과 관련 자료이다. 11월 25일에 8,000개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8,000개의 원가를 구하라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으로. 12월 25일이니까 요 시점에서 팔은 거죠. 요 시점, 요 사이에, 16일과 30일 사이에. 그러니까 요 매출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8,000개는 기초재고 4,000개 이거하고 여기 16일 날에 4,000개를 판매한 거예요. 그것의 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0개는 400원짜리니까 4, 4, 16에 동그라미가 5개 1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00개는 4,000개는 440원짜리니까 4,000개 곱하기 440원 하면은 176만 원이 나오네요. 176만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236만 원이 되네요. 336만 원이 되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문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만 풀어볼까요? 하나만. 이거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거 문제가 귀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10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12월 말 상품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총평균법을 라고 했을 때 지금 답이 하나, 둘, 셋, 16만 5천 원짜리가 2개 나오는 거다. 16만 5천 원짜리가 2개가 나와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총평균법이 더 빠르니까 총평균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이란 12월 1일의 재고와 8일날 매입과 16일날 매입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를 구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1,000원 곱하기 100원 10만원, 그 다음에 12월 8일날 11만원, 그 다음에 12월 16일날 매입액은 1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33만원을 수량의 합계 하나, 둘, 셋 3,000개로 나누게 됩니다. 3,000개로 나누게 되면은 110원인가요? 네. 11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 110원을 구해 가지고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재고 수량에다 그걸 곱하면 돼요. 이게 평균 단가입니다. 총평균법은 월 평균 매입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기초재고 포함해서 월초재고를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기말 재고 수량을 곱해주면 기말 재고 금액이니까요. 자, 3,000개에서 1,500개 팔았으니까 1,500개 남았죠. 1,500개 곱하기 110원이 기말 재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1,500개 곱하기 110원 이러면 16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16만 5천 원 지금 1번에 16만 5천 원, 네, 3번에 16만 5천 원.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기초재고와 그 다음에 12월 8일 날의 매입의 평균을 구하면은 똑같은 1000개니까 평균 단가가 105원이 되죠. 100원과 110원의 평균은 105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105원짜리 2000개 중에서 1500개를 팔았으니까 105원짜리가 지금 몇 개 남았어요? 500개 남았죠, 재고가. 이 재고 금액이고요. 그리고 16일 날 거는 이대로 다 재고가 됐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요날 12월 12일 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있었던 그 전날까지의 평균만 가지고 평균 단가를 매출원가를 구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재고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5원짜리가 500개 재고가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0원짜리가 1000개의 재고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 돼요. 그래서 105원짜리가 500개는 52,500원이고 그 다음에 120원짜리가 1000개는 120,000원이고 금액을 더하면 172,500원. 그래서 이동평균법으로 하면은 172,500원이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이제 투자자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죠.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5월 7일 날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어요. 22년 말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1,200원이었으며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9월 30일에 한 주당 1,3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거래가 2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23년 9월 30일 날 전량 매도한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요, 이 처분한 주식이 최초에 얼마에 구입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자, 22년 5월 7일 날 한 주당 1,000원에 매입을 했던 주식입니다. 그러면 1,3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300원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100주니까 300원 곱하기 100 하면은 3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3만원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왜 중간에 있는 거 여기 22년 말 공정가치가 한 주당 1,200원이었다. 이건 왜 쏙 빼버리느냐? 왜 뺐는지 아시겠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부분은요 22년도 결산 때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처분 때 한꺼번에 손실과 이익으로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23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저 부분은 무시한다. 만약에 22년도에 한 주당 200원씩 이익으로 잡았다면, 평가 이익으로 잡았다면
또 이익으로 잡으면 안 되죠. 23년도에는. 22년도에 200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했다면 23년도에는 요 1200원짜리를 13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한 주당 100원씩만 이익으로 남겨서 손익에 반영해야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22년도에 손익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요 1000원 대 1200원 한 주당 200원씩 가격 상승에 대해서 손익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자본에 넣어놨어요. 수익 발생을 안 시켰어요. 언제 시킬 거냐면은 이렇게 처분할 때 수익에 반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수익 반영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으므로 최초에 구입했던 것과 마지막에 처분했던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손익에 한꺼번에 반영을 한다.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1번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3만 원이 아닙니다. 한 주당 10,000원만 단기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돼요. 한 주당 100원만. 한 주당 100원이니까 100주니까 이제 금액으로 10,000원이죠. 그래서 1번에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가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이 부분을 싹 고치게 되면은 그때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문제 3번이 굉장히 긴데 3번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매도 가능 증권 문제죠. 자, 21년 8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500주를 한 주당 공정가치 7,0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어느 단계의 분계를 말하는 거죠? 처분, 증권 처분, 처분에 관한 거네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은 한 주당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7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500주 전부를 한 주당 6,000원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 시 분계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500주 곱하기 6,000원, 6, 5, 30, 300만 원이 차변의 현금으로 들어야 돼요. 네, 차변 현금 300만 원은 가나다라 다 맞았죠.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는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예. 아니,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가 아닙니다. 평가가 이날 21일 날 자산에는 변화가 됐어요. 7,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9545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45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450만 원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가와 나는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가와 나는 매도 가능 증권을 350만 원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350만 원으로 인식한 것은 21년도 8월 10일 날 취득했을 때는 350이 맞아요. 500주 7,000원에 샀으니까. 그런데 12월 31일 날 평가했잖아요. 평가할 때 9,000원으로 평가했죠. 500주를.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450이 된 거예요.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 대변의 수익 발생이 안 됐을 뿐이지 자산은 증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번과 라번 중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들어온 건 맞습니다. 6,000원에 팔았으니까 300만 원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50이다.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차변해줬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매도가능증권을 7,000원에 샀었어요. 그런데 6,000원에 팔았습니다. 한 주당 1,000원씩 손해를 봤어요. 몇 주를요? 500주를. 5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손실로 표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50만 원이다. 자, 매도가능증권은요, 최초에 얼마에 취득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느냐, 그 부분이 손익에 반영된다 그랬습니다. 7,000원을 사가지고 6,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씩 50만원 처분 손실을 받았고, 100만원은 그럼 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오느냐. 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21년 12월 31일 날 결산 때 9,000원으로 평가할 때 분기를 생각해 보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2,000원이니까 2,000원 곱하기 500주 10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그렇게 분기해 놨죠. 그런데 그 주식을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여기 차변에 와가지고 없어져야죠. 자본에서 감소돼야죠. 그래서 이 분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차변에 100만 원, 21년 결산 때 자본으로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그 자본 이제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 자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자본에다가 유보시켜 놓은 그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그게 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매도가능증권 관련해서 공부를 회계 처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요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꼭 공부해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문제 가지고 매도가능증권을 완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21년 8월 10일에 매도가능증권을 500주를 한 주당 공정가치 7,000원에 취득했다. 이 취득시 분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시 분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해 결산일 날 매도가능증권은 한 주당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평가되었답니다. 그러면은 7,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한 주당 2,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우선 계산을 해내야 돼요. 자산 증가 금액은 9,000원 빼기 7,000원 한 거에다가 곱하기 수량 500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의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분개하냐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100만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죠. 100만원.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자산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아까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을 35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날 1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450이 된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은. 근데 대변에 이게 수익이 아니에요. 자본이에요. 자본으로 분류하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런 분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처분시 분계. 처분시 분계는 지금 밑에 답으로 라번에 나와 있는 그 분계를 말하는데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한 주당 6,000원이니까 6, 5, 30,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을 갖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를 이때 최초에 350에 샀지만 그의 기말에 100만 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450만 원이 된다. 자산 감소가 450. 그리고 해당 자산은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자본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없어졌으니까 자본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산이 없어지면 해당되는 자본도 없어집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자, 차변의 합계는 현재 400만원, 대변의 합계가 450이잖아요. 차변에 50만원을 더 메꿔줘야죠. 그게 뭐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50만. 이게 지금 보기 라번에 있는 분계가 바로 마지막 요 분계입니다.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할 때 왜 여기에 있느냐? 이때 결산 때 이런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취득시, 평가시, 처분시 분계로 나누어서 매도가능증권을 3단계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메모했죠? 다음 문제는 네네. 처분 이익이 그냥 이익만 늘어나는 거야? 평가 이익은 그대로 늘어나는 거야? 예, 8,000원으로 만약에 처분했다면 최초에 7,000원에 샀기 때문에 주당 1,000원씩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500주니까 500주 곱하기 1,000원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요게 그렇게 됐다면 이쪽으로 와서 처분 이익이 50만 원이 돼야 되고요. 자, 왜 처분 이익이 50만 원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최초에 7,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 팔았어요.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이 나왔고요. 주식수는 500주입니다. 그래서 500주를 곱하면 5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돈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400만 원이 들어오죠. 차변이 현금이 400이 되죠. 그 차대변을 더해보면 500만 원으로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이를 만약에 한 주당 8,000원에 처분했다라고 고쳤을 때는 밑에 처분 분계는 이렇게 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는 거, 뭐 다 복잡해 보이네요, 전부 다. (2번) 한번 해봅시다. 뭐 2번. 유무형 자산에서 자, 투자 자산은 이제 그걸로 끝내고 유무형 자산으로 넘어가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자, 유동자산은 빨강색, 비유동자산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형수자산, 유동자산, 단기 투자자산, 유동자산, 상품, 유동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매출채권, 유동자산, 선급금, 유동자산, 장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이죠.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의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내의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이죠. 이렇게 나눠서 다 합계를 구하면 되는데요. 비유동자산이 더 숫자가 작으니까 빨리 더해보면은 65만원에다가 98만원이네요. 비유동자산 98만원. 3번의 답이 맞았습니다. 자, 유무형 자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4번도 한번 보죠. 간단하니까. 자, 두 직원 간의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이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차장이 김대리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많아요. 무형자산에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슨 법으로 상각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대리가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과 뭐를 헷갈려서는 안 되느냐.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해서 상각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정액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정액법. 그 밑에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10만원의 저작권을 구입했습니다. 저작권 무형자산이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2년 1월 1일 저작권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6천원이 발생합니다. 몇 년 만에 발생했나요? 자, 18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1년 지나고 19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1년 지났습니다. 4년 지나가지고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4년 상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 문제 같은데. 자, 그래서 4년 후입니다. 이게 4년 경과됐어요. 4년 후에 6천원의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년 저작권 상각액은 얼마이냐? 22년에 저작권 상각액은 얼마냐?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는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의 내용연수 중에서 4년이 지났으니까 22년도에 상각을 할 때는 내용연수를 6년으로 보고 상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상각 대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내용 연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10년이면 1년에 10,000원씩 상각하게 되죠.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4년간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각액이 4만 원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4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4년 후 장부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4년 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6만 원이 되죠. 4년 후 장부 금액은 6만 원이다. 그리고 6천 원을 자본적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6만 6천 원을 가지고 장부 금액이 6만 6천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 자본적 지출 6천 원 때문에 이 6만 6천 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상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4년 이후니까 5년 차부터 남은 6년 동안 남은 기간이 6년이죠. 5년 차부터 남은 6년 동안은 6만 6천 원을 가지고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2년도에 저작권 상각액은 6만 6천 원 나누기 6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11,000원입니다. 11,000원씩 상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4년 동안은 최초에 취득한 금액으로 전체 내용 연수로 10년으로 나눠서 상각을 하고 중도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때는 그때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시점에 장부 금액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죠. 6만 원에서 6천 원을 더해가지고 6만 6천 원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상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남아있는 내용 연수만 가지고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으로 나눠서 상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6번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거 비화폐성으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은 무형자산 아니에요. 예, 이거 두 개 다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2번은. 네, 3번도 두 개 다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4번만 두 계정 과목이 전부 무형자산입니다. 특허권도 무형자산, 광업권도 무형자산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7번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 1번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 단계의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1번은. 2번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어요. 합병 시 영업권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죠. 네.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이 지출됐다.
이건 무형자산 아닙니다. 명패는 그냥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야죠. 다음에 4번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이거 무형자산 아닙니다. 그냥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해야죠. 네. 2번 자, 교환거래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 우리 FAT 1급에서는 교환거래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만 TAT 2급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11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습니다. 자,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는 취득원가를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해라.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환 거래는 동종과 이종이 있었습니다. 이종 간의 교환 거래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라. 네, 제가 인수해서 나눠드린 바 있는 그 자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핵심을 알아야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를 알면 되냐면은 우리가 교환 거래도 거래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한 것은 기계장치,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었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만 찾아내면 돼요. 네, 지금 분계를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분계도 한번 써볼 겁니다. 연습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기계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동종자산은 뭐예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공한 자산 여기 있습니다. 제공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3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이에요. 요거 빼면은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60만 원. 장부금액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60만 원이다. 따라서 답은 60만 원. 4번이 되는 겁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지 한번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처분 시 교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그 회계 처리 분개는 여러분이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자, 교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기계장치, 이게 이제 새로 받은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신이라고 써보고, 대변은 기계장치, 우리가 처분한 거니까 구라고 해서 구기계장치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환거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 받은 기계장치와 또 우리가 제공해준 기계장치가 일단 차변 대변으로 나눠지겠죠. 이때 차변에 오는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라 이거예요. 동종자산이니까.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는 이제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가 이게 제공한 자산이잖아요. 취득원가. 취득원가를 대변에 기록해줘야 장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 240만 원도 교환해서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 교환거래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 300, 대변 300 딱 떨어지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안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였냐면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종 자산의 교환 거래 때의 회계 처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우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종 자산의 교환 시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우리가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요. 아까 동종자산은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봤죠. 이종자산인 경우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이 되죠. 그렇죠? 이게 50. 대변에 이건 똑같아요. 네, 처분한 거니까 취득금액 대변에 적어주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네, 똑같이. 네,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것은 동종이든 이종이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차변이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10만 원이 뭐냐면 처분 손실이 됩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을 10만 원으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교환거래 문제가 많지 않아요. 자, 12번도 교환거래 문제니까 이것도 풀어봅시다. 12번도. 12번은 이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 A를 서울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환한 기계장치가 동종자산이 아닌 경우 주식회사 한공이 인식해야 되는 손익은 얼마인가? 네, 동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종이라는 얘기죠. 이종자산이니까 손익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한 자산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A를 제공했어요. 기계장치 A를. 그러면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고 그랬네요. 이건 우리 안 배웠는데. 자, 이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우리 앞에 교재에서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제가 그냥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된다. 요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교재에는. 그러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시가를 알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공받은 자산 불분명하면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네, 이 문제 잘 풀어봤네요. 네. 그래서 뭐 분계 안 쓰고도 계산은 되겠는데요. 좀 이따 분계는 조금 이따 써보기로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으니까. 자,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1350에 사가지고 1150을 감가상각에 했으니까 20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인데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받은 겁니다. 어? 아, 10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싼 걸 받았잖아요. 750을 현금으로 줬네요. 그러면 750까지. 장부금액 200만 원짜리 기계와 현금 750을 묶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950을 준 겁니다. 950만 원을 지불하고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50만 원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처분이익 50만 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분계로 이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분계로. 12번에 분계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12번 문제죠. 처분시 분계는 자, 차변의 기계장치 여기서 이제 B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B라고 하고요. 예. 원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되는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A의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공받은 것으로 합니다. 자, 대변을 보면은요. 기계장치 A를 우리가 제공해 줬습니다. 135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거래는 처분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네, 1150만 원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금을 또 우리가 더 이거 특이한 것이 예, 현금을 지급해 줬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한공인데 우리가 현금을 지급해 줬다 이 뜻이에요. 750만 원. 더 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차변이 2150. 지금 현재 2150만 원이죠. 대변이 2100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지금 대변이 부족하죠. 대변을 부족하니까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처분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한다. 50만 원을 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과 12번이요. 지금 이제 교환 거래에 대한 문제로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 시험에서 나와도 이런 유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유형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유무형 자산에 대한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